자, 여러분, 모의고사, 6월 모의고사 이제 풀이를 할 텐데요. 원래 이렇게 투영을 시켜서 칠판에다가 하려고 했는데, 제대로 안 나오더라고요. 제대로 안 나와서, 프로그램을 써가지고, 선생님이 직접 이렇게 쓰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부터 볼 텐데요. 사실 앞쪽에 있는 문제들은 여러분 몸풀기예요. 몸풀기 문제라서 최대한 시간을 짧게 잡고 풀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짧게 시간 소비하고 빠르게 풀어야 됩니다. 자, 1번 보시면 지질시대 특징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지질시대 특징. 그러면 보기가 좋죠. A, B, C가 나눈 대화 중에서 맞는 것을 나타내라고 했는데 가나 다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나뉜다. 그럼 고생대에 어떤 환경이 있었고 중생대에 어떤 일이 있었고 신생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각각의 특징들만 알면 된다는 거야. 그럼 먼저 판게아가 분리했대. 판게아 분리의 파충류 변성. 누가 봐도 얘는 중생대겠죠. 히말라야 산맥 형성. 그리고 속시생물. 히말라야 산맥부터 이미 신생대가 나와야 돼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외우고 있어야 돼요. 육상의 식물이 출현했다. 이건 잘 모를 수도 있어. 이건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삼엽충이 번성했다. 삼엽충 나왔으면 끝났죠. 고생돼야죠. 그럼 밑에 있는 얘들은 이거 말고도 나온 것 말고 다른 특징들을 보여준다는 얘기입니다. 가지층에서는 중생대에서는 공룡화석이 발견될 수가 있겠죠. 나는 고생대야 라고 틀린 말을 했죠. 다는 매머드가 번성해서 고생대 매머드는 없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진짜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이어서 2번 보도록 할게요. 자, 2번 문제를 보시면 이제 두 번째 염분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문제를 보통 보면서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뭐 어떤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지? 라고 했을 때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이 나오면 염분에 관련된 내용이구나 라는 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타내는 게 어떤 보기가 나올 건지 예상을 하고 보기를 읽으면 좀 더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연평균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 값.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 값이 높다라는 것은 이거는 죄송해요. 염분과 비례하죠.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 이거는 염분과 비례하죠. 그래서 지금 B 지점이 A 지점보다 크다 했는데 A 지점은 마이너스 50, 즉 강수량이 더 많단 말이고 B는 150이니까 당연히 B 지역이 고염분이 되겠죠. C 지역까지 보면 C 지역은 마이너스 100이네요. 그러니까 A 지역, B 지역 비해서 A와 C 지역 중에서도 B 지역이 가장 염분이 높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B 지점이 A 지점보다 크다라는 말은 맞는 말이 되고 B 지점은 대기 대순환에 의해 형성된 저압대에 위치한다. 자, 저압대가 나왔어. 저압대라는 것은 상승기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상승기류가 있으면 여기서 이어져야지. 상승기류가 있으면 구름이 많이 생겨요, 안 생겨요? 구름이 많이 생기고 구름이 많다라는 것은 비가 많다라는 거죠. 비올 확률이 높다. 즉 강수량이 높다. 그러니까 이 수치가 올라갈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모른다 치더라도 20도잖아. 20도. 20도 부근이잖아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20도 부근 중위도 지역이잖아요. 중위도 고압대가 나오잖아요. 적도, 중위도. 60도에서는 또 이렇게 오고 빠져나가서 이런 식으로 대기 대순환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중위도에는 고압대가 아니죠. 저압대가 아니라 고압대가 나타나야겠죠. 디귿 표층 염분은 C지점이 B지점보다 높다. 아까도 말했지만 B가 가장 높다고 했었죠. 그래서
니은 디귿이 아니고 똑같이 1번이 답이 됩니다. 다음 3번 보겠습니다. 자, 3번 보기는 SiO2 함량을 말하고 결정 크기를 얘기했네요. 뭘 얘기하는 거야? 보이나요, 위쪽이? 화성암을 얘기하는 거죠. 화성암 종류. 그럼 결정이 크다. 결정이 크다. 심성암. 결정이 작다. 화산암. 그 SiO2 함량을 나타냈는데 70% 가까이 된다. 여기는 산성이 되는 거고 50% 미만이니까 염기성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 부분은 여러분들 많이 연습했으니까 꼭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힌트를 또 줬어. 여러분들이 이 위치를 알고 있으면 요 두 개 있으면 B, C, A 여기에 명칭도 충분히 다 알아야 되는데 친절하게도 유문암, 현무암, 화강암 중 하나라고 줬잖아. 그럼 B는 산성암 대 심성암. 여기는 화강암이 돼야겠죠. 화강암이 돼야 되고 산성암인데 화산암인 경우 유문암질 자주 했죠. 유문암질 마그마. 그리고 A가 현무암질이 된다. 그럼 C는 화강암 아니죠. B는 A보다 천천히 냉각됐다. B는 A보다 천천히 냉각됐다. 심성암이니까 당연히 천천히 냉각돼야겠죠. B는 주로 해령에서 생성된다. 해령 같은 경우는 멘틀 상승 지역이라서 무슨 암질 마그마? 현무암질 마그마잖아. 현무암질 마그마잖아요. 그러니까 산성암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다음 4번 가볼게요. 4번. 보이시죠? 자, 4번 그림 가는 대서양에서 시추한 A에서 P에서 P1에서 7까지를 나타낸 것이고 나는 각 지점에서 가장 오래된 퇴적물의 연령을 판의 경계로부터 거리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어요. 판의 경계가 나왔네요. 판의 경계. 그리고 거리에 따른 연령이 나왔네요. 무슨 설? 해저 확장설. 자, 해저 확장설의 특징. 판의 경계, 발산형 경계를 축으로 땅이 이동한다. 이동할수록 연령은 높아지고 그 연령에 따라 시간에 따른 퇴적물의 두께는 퇴적물도 많아질 것이고 이런 식으로 해저 확장설을 먼저 기억해내면 거기에 따른 여러가지 개념들이 딸려 나오게끔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볼게요. 가장 오래된 퇴적물의 연령은 P2가 P7보다 많다. P2는 여기 있고요. P7은 여기 있죠. 그러면 연령은 P2가 더 높아. P2가 연령이 더 높아. 가장 오래된 퇴적물이 있잖아요. 여기 보기에서 나는 가장 오래된 퇴적물 연령. 그냥 이거는 그래프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자료 해석 문제예요. 두 번째, 퇴적물의 두께를 물어보네요. 두께. 두께라는 것은 고연령일수록이라고 했죠. 그럼 여기 지워볼게요. P1과 P5, P1에서 P5 같은 쪽, P1에서 P5로 갈수록 P1에서 P5로 갈수록 연령이 줄어들잖아요. 그럼 두꺼워지겠어요? 아니겠죠. 두꺼워질 수는 절대 없겠죠. 그리고 3와 7 사이의 거리는 점점 증가한다. 3와 7은 서로 판의 경계를 두고 서로 만날 수 없는 영역이죠. 그리고 여기 대서양이라고 있어. 여러분, 대서양은 무슨 경계만 있다? 이게 수렴형 경계가 아니라 발산형 경계만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멀어질 수밖에 없다. 답은 3번이 됩니다.
다음 5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 가완하는 가시광선으로 관측한 외부 은하와 K사를 나타낸 것이다. 그럼 너무 친절하게도 외부 은하를 그려줬고 K사를 그려줬어요. 외부 은하는 여러분 잘 알겠지만 K사는 뭔지 알아야겠죠. 이거는 준항성체라고 합니다. 아직 여러분들한테는 선생님이 정리 여기까지 안 갔으니까 지금 따로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2학년 때 원래 배웠을 겁니다. 준항성체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별로 이제 밤하늘을 찍었을 때 은하처럼 안 보여. 이렇게 점으로 찍히는 것들을 별이라고 판단한단 말이에요. 별처럼 보이는데, 마치 별처럼 보이는데 이 안에 있는 측광이라 해서 이 별의 이 영역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측정했더니 이 측정 에너지가 거의 웬만한 은하보다 에너지량이 많더라. 그래서 별처럼 보이는데 항성체처럼 보이는데 항성은 아니다 라고 해서 준항성체라고 하고, 이거에 현재 추정하고 있는 K사는 엄청나게 큰 블랙홀일 것이다. 과거에 엄청 예전에 생긴 블랙홀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이제 은하의 특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불규칙 은하다. 우리가 은하라는 것은 총 3종류로 나뉘죠. 타원 은하, 나선 은하, 불규칙 은하. 이거는 모양으로 합니다. 나선팔이 없는데 중심핵이 있으면 타원 은하, 나선팔이 달려있으면 나선 은하, 모양이 제각각이면 불규칙 은하. 그런데 여기는 나선팔이 이렇게 달렸잖아요. 바람개리 모양처럼. 그러니까 당연히 나선 은하여겠죠. 이거는 틀린 말이고요. 나는 항성이다. 절대 아니라고 했습니다. 준항성체라고 부릅니다. 그럼 답은 이거밖에 없네. 우리 은하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 가는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외부 은하라고 해도 대부분 적색 편의를 띈다고 하는데, 우리의 인접해 있는 안드로메다 은하 같은 경우는 청색 편의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얘는 우리나라와 현재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외부 은하 같은 경우에는 우리한테 가까워지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K사 같은 경우는 최대한 가까워져서 10억 광년 정도 가까이 있는 것도 거의 발견이 안 됐다고 해요. 그 정도 멀어져 있는 애들은 거의 다 100% 적색 편의를 띱니다. 적색 편의를 띄어요. 그래서 K사는 우리 은하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적색 편의는 멀어지고 있다는 뜻이죠. 적색 편의, 청색 편의 좀 이따가 또 나옵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다음 6번 문제입니다. 그러면 화산활동으로 형성된 하와이와 그 주변 해산의 분포를 절대연령과 함께 나타낸 것이다. 뭐 절대연령 얘기 나오고 판의 경계가 나타나고 하는데 판의 이동 방향을 결국 물어본 거예요. 판 구조는 똑같습니다. 기억 니은 중 하나이다. 판의 이동 방향. 판의 이동 방향은 여기 화산, 여러분들 섬 진영 그대로 보라고 했죠. 요 B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열점이 돼야 되는 거죠. 하와이 나왔잖아. 하와이는 열점이야. 열점은 어떻게 돼 있다? 판을 움직인다. 고정되어 있다. 열점은 고정되어 있다. 근데 열점이 고정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플룸 구조론에 입각해서 뜨거운 플룸이 나오는 부분. 여기까지 보이나요? 글자가 좀 잘렸네요. 뜨거운 플룸이 나오는 부분. 그래서 A지역은, 여기는 해구죠? 해구는 멘틀대로의 하강류가 존재한다. 예, 맞는 얘기고요. B지점은 뜨거운 플룸에 대해 형성했다. 열점 뜨거운 플룸 방금 설명했죠. B지점에서 판의 이동 방향은 기역 방향이다. 네. 과거에는 니은 방향으로 갔지만 현재는 기역 방향으로 간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방향을 잘 아셔야 됩니다. 이 방향대로 갔다. 과거에는 위로 올라갔다가
지금은 현재 북서쪽으로 가고 있다. 과거에는 북쪽 방향으로 올라가다가 현재는 북서 방향으로 가고 있다. 방향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방향을. 판의 이동 방향을 이렇게 화살표를 안 하고 무슨 쪽 방향이다 이렇게 물어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북서쪽 혹은 북쪽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가는 질량이 태양과 같은 주계열성 내부 구조를, 자, 이 부분도 선생님이 설명 안 한 부분인데요. 이제 질량이 태양과 같은 주계열성 내부 구조가 나왔고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주어 이거예요. 질량이 태양과 같다. 질량이 태양과 같다고 했을 때 보통 물어보는 게 이 내부 구조를 물어보거나 이 진화 과정을 많이 물어봐요. 그럼 여러분들은 보통 이거 공부할 때 두 종류로 나오죠. 태양 질량 그리고 무거운 거, 태양보다 무거운 질량. 그래서 태양 질량 같은 경우는 복사층이 안에 있고 대류층이 밖에 있으며 얘는 거성에서 백색 외성으로 그냥 끝! 다른 거 없이 끝! 거성에서 백색 외성으로 끝나는 거고, 무거운 질량 같은 경우는 안쪽이 대류고 바깥쪽이 복사 내부 구조죠. 그리고 얘는 거성을 지나서 초고성까지 가서 초신성을 일으키면서 또 여기 질량에 따라서 중성자 별이 되거나 블랙홀이 된다. 이 두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이제 좀 더 하나 한다면 에너지원 가지고 얘기할게요. 에너지원. 에너지 이제 수소 핵융합 반응 pp냐 아니면 CNO냐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볼 거예요. 네, 현재 물어보는 것들만 보기와 관련된 것들만 한번 보자는 얘기죠. 자, 보겠습니다. 기억! 복사층은 B이다. 지금 태양과 질량이 같으니까 중심핵 안쪽에는 여기가 복사층이 돼야겠고 바깥쪽이 대류층이 돼야겠죠. 그래서 A, B는 복사층이 맞습니다. 두 번째, 적색거성 중심핵에서는 주로 양성자 반응이 일어난다. 여기서 여러분 이거는 뭐라 해야 될까요? 함정입니다. 태양과 같은 별 PP 반응 맞아! 라고 하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적색거성이죠. 적색거성의 중심핵이야. 적색거성이라는 것은 적색거성이라는 수소 핵융합은 이미 중심부에선 끝났어. 그죠? 헬륨 핵융합이 할 때죠. 그래서 아닙니다. 주로란 얘기가 나왔죠. 아닙니다. 그래서 적색거성의 주어를 잘 읽으셔야 돼요. 지금 기억 단계의 별 내부에서는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생성된다. 얘는 백색 외성인데요. 우리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언제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이 초신성 때 만들어지죠. 일단 안 되고 1번이 답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수업을 이어서 나중에 갈 때 한 번 더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8번 같은 경우는 선생님도 맨 처음 딱 봤을 때 잘못하면 틀릴 뻔했어요. 위성 사진을 보여주네? 대부분 여러분들 이렇게 위성 사진을 보여줬을 때 저기압이 두 종류가 나오면 둘 중에 하나는 태풍이고 둘 중에 하나는 온대 저기압인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 그래서 선생님 A를 보고 약간 동심원에 가까운데 태풍인가? 라고도 착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좀 이거 머리를 쓴 것 같아요. 근데 그림 가와 나는 어느 날 같은 시각에 지상일기도. 근데 너무 이상했던 게 뭐였냐면 여기 너무 대륙이야. 중국 대륙에 태풍이 여기까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이 같은 시각의 지상일기도와 여기 적외 영상이라고 했어요. 적외 영상.
적외 형상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죠. 적외 형상은 흰색과 회색이 있는데 흰색은 온도가 높은 거래서 낮은 거래서 온도가 낮은 겁니다. 회색은 온도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온도가 높다란 말은 하층운이고요. 온도가 낮단 말은 상층운입니다. 이거 꼭 아셔야 됩니다. 다음 이제 보겠습니다. 주변에는 전선을 동반한, 그리고 여기 있잖아요. 주변엔 전선을 동반한 이 두 개의 온대 저기압이 발달하였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문제를 잘 읽으라는 얘기예요. 선생님도 문제 안 봤으면 이거 태풍으로 딱 오해했다니까. 그럼 전선을 동반했다 했잖아요. 자, A를 한번 봅시다. A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저기압이 발달되어 있죠. A 지점에는 저기압에는 폐색 전선을 동반하고 있다. 폐색 전선을 보려면 여기서 어차피 전선을 동반하고 있다는 거 온난 그리고 한랭 저기압 한랭 전선이 어디 있는가 봐야 돼요. 길게 뻗쳐 있는 거 여기 있죠. 그리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여기 돌돌 말려 있어. 그렇다라는 건 이런 식으로 전선이 폐색으로 잡혀 있다라는 거고요. 여러분들 전에 얘기했었지만 폐색 전선이 만들어질 때가 이제 소멸 단계로 들어가는 거긴 한데 폐색 전선이 만들어지는 순간이 가장 저기압이 세다고 했어요. 그래서 가장 발달한 것처럼 보이는 거고 이때 보시면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위성사진을 보고 전선이 그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억이 아마 여기 가장 좀 어려웠을 겁니다. A 지점의 저기압은 폐색전 동반하고 있다. 맞는 말이 되고요. B 지점에서 서풍 계열의 바람이 우세하다. 우리들 이 바람을 얘기할 때 선생님이 간단하게 얘기했잖아. 고기압에서 저기압을 하고 단지 여기서 고기압을 어디서 찾지 말고요. 이거는 주변보다 높은 기압 쪽에서 즉 얘는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렇게 바람이 가겠죠. 근데 B 지점에서 보면은 이 선이 등압선이 얘보다 높죠.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겠죠. 공기가. 무조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가는 거야. 무조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가니까 여기서 보면은 자, 좀 화면을 지우고 보면요. 저기압이니까 이렇게 들어가겠죠.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그어도 돼요. 그냥 저기압. 바람 들어가는 부분. B 지역은 모대도 서풍 계열의 바람이 분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다음 C 지역에는 지금 C 지역에 정난운이 발달해 있다? 맑은데 뭐 티끌 하나 없는데 정난운이 발견할 수 없죠. 정난운은 상층운이죠. 그리고 두꺼워요. 보이지가 않아야 돼요. 이런 식으로 발달해야 됩니다. 다음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죠? 자, 그림은 어느 외계 행성계의 시선 속도를 관측하여 나타낸 것이다. 자, 시선 속도네요. 그러면 얘는 뭘 물어본다? 외계 행성 탐사법. 뭐뭐 있었죠? 식, 도플러 효과, 그리고 중력 렌즈. 이렇게 나오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말하니까 생각났다 그러면 안 돼요. 이미 여러분 문제 풀 때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됩니다. 이 자료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시선 속도가 나왔어요. 여러분, 시선 속도. 외계 행성계래요. 그럼 얘가 보통 이렇게 여기도 좀 머리를 쓴 것 같아. 외계 행성계라고 보통 안 하고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거는 별이라고 얘기하던가 행성을 얘기하던가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행성은 시선속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시선속도라는 거는 어떤 별의 흡수선에 의해서 이게 시프트 되는 거. 적색 이동을 해야 되나 청색 편의가 일어나야 되는가. 그렇기 때문에 별을 가지고 시선속도를 판별하거든. 그래서 기억이 상당히 이 부분이 함정이 있을 수 있다. 행성이 아니라 항성, 즉 별의 스펙트럼을 관찰하여 얻은 결과이다. 이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틀렸습니다. 두 번째,
A 시기에 행성은 지구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자, 이게 별이라는 걸 이제 알고 있으면 A는 지금 마이너스니까 청색 편이, 즉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B는 적색 편이 멀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헷갈리니까 좀 지울게요. 그럼 여기서 가까워지고 멀어지는 건 뭐야? 별이야. 그럼 별이 가까워질 때는 행성은 어떻게 돼야 돼요? 반대 운동을 해야겠죠. 그럼 A는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A 시기에 행성은 지구로부터 멀어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 B 시기의 행성으로 한 식현상. 식현상이라는 것은 별이 있으면 이 앞에 행성이 가리고 우리 관측자가 봐야겠죠. 이 구조가 나타내야 돼. 이 라인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려면 행성이 시계 방향으로 돌든 반시계로 돌든 간에 행성이 우리에게 다가와야 돼. 행성이 우리에게 다가와야 되기 때문에 별은 멀어져야 돼. 멀어지고 나서 다시 가까워지기 이전에 시선 속도가 0인 지점, 즉 여기 구간이 식이 일어난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20일이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지금 경과 시간이 나타나니까 이런 것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B 시기는 아니다. B 시기가 지난 이후에 나타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이제 절반 왔습니다. 10번. 10번 좀 크네요. 보기가 안 나타나네. 살짝 줄일까요? 이 정도면 괜찮나요? 보이시죠? 꽉 차네요. 자, 그림 가는 20년간 우리나라에 관측한 우박, 얼마 전에 했잖아. 우박의 월별, 누적 발생일수와 월별 크기, 그러니까 발생일수와 크기, 우박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이다. 나는 뇌우에서 우박이 성장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모식도이다 라고 했는데요. 자, 발생일수는 저번에 얘기 드렸죠. 한여름보다 겨울 근처, 초겨울, 초가을 혹은 초여름, 봄 이런 때 많이 발생한다고요. 근데 지금 보니까 7월, 8월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데 일단 생겼다면 우박이 크다. 이거는 당연히 상승 기류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전에 얘기했잖아요. 이게 왔다 갔다를 자주 하면 우박이 계속 커진다고. 어떻게 커져요? 얼음으로 물방울이 달라붙는다 했죠? 보입니까? 네, 물방울이 달라붙는다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여기 용어상에서 보기에서 이 관행각이라는 용어가 상당히 헷갈린 친구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관행각 물방울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이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빙정에서 물방울이 붙는다. 그래서 크게 성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맞는 얘기가 되고 기억은 7월달에 가장 빈번하게 아니라 7월달에 가장 클 뿐이죠. 상승기류는 여름철 우박의 크기를 커지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된다. 크기를 커지게 하는 건 상승기류이다. 네, 이건 맞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5번이 됩니다. 이 부분은 최근에 했으니까 꼭 기억했어야 돼요. 여러분. 만약 틀렸으면 좀 서운한데 최근에 본 건데.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심층의 수의 연령 분포를 나타낸 거래요. 심층의 수. 그럼 심층의 수의 연령이 뭔가 모르겠으면 밑에 문제가 나온다. 심층의 수의 연령은 해수가 표층에서 침강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경과한 시간. 즉 보통 우리가 심층수는 이렇게 극지방 부근에서 만들어지잖아요. 이쪽 부분에서 이제 침강하잖아요. 그렇다 보니 여러분이 지금 연령 분포를 보면 숫자가 적은 게 바로 그 근처에서 침강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 보면 여기 100년, 여기 200년 이렇게 나오죠. 200년, 300년, 400년. 근데 여기는 1000년이네요. 1000년이면 아니겠죠.
막 들어갔는데 1000년이 그렇게 걸린다?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가 만들어지는데 지금 대서양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내려오고 얘는 또 위로 올라가네요. 그러니까 섞인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태평양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올라가죠. 그리고 인도양도요. 이렇게 올라가네요. 즉 여러분 이 부분은 대양별로 판단을 하셔도 되겠지만 우리가 대부분 배우는 심층수 총 3가지 있잖아요. 남극, 저층수, 북태평양, 심층수, 남극, 중층수. 그러면 남극, 북대서양, 죄송합니다. 북태평양이라 했네요. 북대서양, 그리고 남극, 저층수. 그러니까 이 앞에 나오는 게 태생을 나타내는 거예요. 북대서양, 심층수, 여기 A지역. 남극, 중층수와 저층수는 이 큰 넓은 아랫지역에서 모두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보기를 보겠습니다. 심층 해수의 평균 연령은 북태평양이 북대서양보다 많다. 숫자만 보면 판단하면 알겠죠. 숫자만 보면 북태평양이 당연히 많이 있잖아요. A 해역에는 표층에서 침공하는 곳이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북대서양 심층수가 만들어지는 곳. 북대서양 심층수가 만들어지는 곳. 그 B 지역은 저위도로 흐르는 심층 해수가 있다. B 지역 봅니다. B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대략 650 정도 되네. 650. 그러면 나이가 많다라는 곳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그럼 여기 위도가 남이 40도인데 저위도로 흐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5번까지 정답이 됩니다. 오, 12번 왜 이렇게 길어?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 빨리 지치죠. 지칠 수 있는데 이런 문제도 요점만 잘 캐치하면 됩니다. 요점만 잘 캐치하면 돼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탐구 과정을 분석을 하고 아래쪽을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기후변화 요인이래요. 기후변화 요인 중에서 자전축의 기울기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자전축의 기울기, 와. 그래도 변화 요인 총 3가지가 있는데 세차운동, 20일 변화, 자전축 변화, 기울기. 근데 가장 쉬운 걸 줬네. 자전축 기울기 변화. 다만 여러분들 이 출제자가 선생님이 좀 꼴보기 싫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 여기 보기 보이시죠? 이 용어 쓴 것 때문에 선생님 좀 이 출제자가 꼴보기 싫어요. 남중고도라는 얘기를 들어봤을까요? 작년에?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남중고도를 사실 여러분 선배들에서는 G1에 나와서 일상다반하게 많이 썼는데 남중고도라는 용어를 여러분 지금 G1에서는 잘 안 나타나요. 네, 좀 이따가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다음은 실험실을 어둡게 하고 밝기 측정 장치를 전구를 설치했다. 그럼 이 전구가 뭐가 되는 거야? 해가 되는 거고 밝기 센서가 바로 우리 지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밝기를 측정하는데 뭐에 따라? 각도에 따라 달리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각도계를 사용하여 책상면이 이루는 밝기 측정기의 책상면이 이루는 각이 70도가 되도록 하고 밝기를 기록한다. L까지의 거리는 변하지 않죠. L까지 거리는 지금 안 주고 얘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각도만 변화시킨다. 그래서 밝기 변화를 살펴봤더니 각도가 70도, 각도가 20도일 때, 20도일 때는 낮고 70도일 때 높더라. 여러분, 적도가 덥습니까? 극지방이 덥습니까?
적도가 더워요? 극지방이 더워요? 좀 색깔을 달리해서 선생님이 그려볼게요. 지구니까 지구를 이렇게 그려보자. 자, 지구를 놔뒀습니다. 그럼 태양빛은 일정하게 오겠죠? 적도 부근에는 이렇게 비칠 것이고 극지방에는 이렇게 비칠 거예요.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이 지표면에 우리가 사람이 서 있다고 하면 여기는 지평선은 이렇게 그어질 것이고 얘는 지평선이 이렇게 그어져요. 파란색이 땅이에요. 파란색이 땅입니다. 이때 이루는 각도 얘는 90도죠? 얘는 각도가 이만큼이죠. 그럼 어디가 더 셀까요? 당연히 90도로 빛이 들어올 때 가장 밝게 측정이 되겠죠.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걸 물어보는데 이 기울기라는 것이 밝기 측정 장치와 책사면이 이루는 각도를 달리한다 라는 건데 여기서 보시면 빛의 진행 방향이 이렇게 직선으로 오죠. 선생님이 여기를 잠깐 지워볼게요. 일단 선택해서 지워야 되구나. 살짝 지울게요. 좀 작게 그릴게요. 딱 여기 중심을 작게 그려서 옮겨 보겠습니다. 이 닿는 면적을 그대로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다고 했을 때 지금 이 밝기 측정 장치가 이렇게 세워져 있잖아요. 그럼 이 상태로 선을 그어보면 얘가 지표면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 빛은 항상 직선으로 들어오잖아. 직선으로 들어오잖아. 그럼 요 각도는 이 각도를 태양이 우리가 비추는 각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 중에서 가장 높을 때를 태양의 남중고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하루 중 남쪽의 중앙에 왔을 때 고도를 태양의 고도라고 남중고도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부분이 가장 하루 중 가장 높을 때 온도고요. 지금 여기 보면 이 각도가 세타와 억각으로 같습니다. 세타와 억각으로 같아요. 그래서 이 세타는 이후에 뒤쪽에 나오는 보기에서 기역의 크기는 남중고도에 해당한다 라는 게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사실 좀 문제가 그렇게 좋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모르는 용어가 나왔기 때문에 좀 좋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예전에 지구과학 1에서 배웠던 내용이니까 한번 선생님이 다음번 이제 이 기후변화를 얘기를 하면서 한 번 더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측정된 밝기는 세타가 클수록 감소한다. 자, 여기는 이거 그래프 이거 결과를 그대로 해석하면 돼요. 세타가 클수록 감소가 아니라 증가하죠. 이것은 틀린 말입니다. 지금 다른 요인의 변화가 없다면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가 커질수록 우리나라 연교차는 감소한다. 사실 요 디귿은요, 여러분이 공부를 잘해서 개념을 외우고 있다면
알고 이해하고 있다면요, 이건 무조건 틀린 말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는 연교차가 비례합니다. 즉 기울기가 커지면 연교차도 커지고요, 반대로 우리가 하강하면 감소하면 연교차도 감소합니다. 이거는 이 자료 해석 안 해도 되는 문제였어요, 사실. 그래서 기억력이 확실히 아니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네, 12번은 선생님 개인적으로 봤을 땐 그렇게 좋은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괜히 요거를 문제 탐구 과정을 하나를 써서 분석해봐라 라는 걸 써보려고 낸 문제, 억지로 만든 문제인 것 같아서 좀 딱히 좋진 않네요. 다음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는 동태평양 적도부근 해역에 관측된 수온 편차 분포. 동태평양이란 나오고 수온 편차 나왔다. 이건 뭘 물어본다? 네, 밑에 나오네요. 엘니뇨와 라니냐 중 하나이다. 엘니뇨 라니냐네요. 편차는 관측값 마이너스 평년값이다. 그럼 동태평양이니까 동태평양의 수온이 높으면 엘니뇨, 수온이 높으면 엘니뇨, 수온이 낮으면 라니냐가 되겠죠? 네, 보면 깊이에 따른 적도 부근에서 깊이에 따른 온도가 지금 올라가고 있죠? 네, 높습니다. 대체적으로 플러스잖아. 얘는 마이너스잖아. 가는 엘니뇨, 나는 라니냐. 이렇게 정답을 그냥 줘버리는 수가 어딨어. 정답을 줬잖아, 얘. 자, 가는 엘니뇨이다. 예.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엘니뇨 정답 보시면 되고요. 니은 용승이래요. 용승. 용승은 언제 강해져요? 라니냐일 때 용승이 더 강해지죠. 틀린 말이 되고요. 나일 때 해수면의 높이 편차는 마이너스다. 자, 해수면의 높이 편차는 여기는 동태평양을 얘기하는 거겠죠? 동태평양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그림을 선생님이 살짝 그려보면 평소가 이렇게, 평소에도 원래는 여기가 지형이 있으면 이거 지워야겠다. 바다색으로 그려야지. 바다색으로. 평소에 이렇게 있는데 원래 무역풍에 의해서 서태평양이 살짝 수위가 높고 동태평양이 살짝 낮죠? 근데 라니냐, 즉 무역풍이 세지면, 라니냐일 때 나를 했으니까 라니냐일 때 세지면 이 해수의 이동도 양이 증가하죠. 때문에 해수가 훨씬 더 격차가 심해진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물이 많이 빠지니까 용승도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수온이 내려가고, 수온이 내려가니까 당연히 여기는 하강기류가 발생하고 고기압이 발달하고, 그래서 여기는 강우이 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야겠죠? 네. 아, 죄송합니다. 여기 선생님이 이 주어를 잘못 봤네요. 그래서 용승은 당연히 라니냐일 때 써야겠죠? 네. 니은이 맞는 말이고요. 죄송해요. 너무 흥분했네요, 선생님이. 그리고 나일 때 해수면 높이 편차 방금 봤죠? 내려가는 거.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깜짝 놀랐네요. 자,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죠? 14번. 네, 14번 보도록 할게요. 14번은 여러분 분광형이 나왔습니다. 분광형. 그리고 여기 하나를 줬어요. 가는
O형이라고 그냥 줬네요. 얘는 O형이래요. 그리고 나와 다는 A형과 G형 중 하나이다 이랬는데 이건 분광형 O, B, A, F, G, K, M 이렇게 가면서 온도가 낮아지죠? 온도가 낮아지죠. 그리고 그 밖에 여러 가지 흡수선들이 나타나는데 이 흡수선 세기, 기억이 조금 여러분들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나와 다를 A형과 G형 중에서 뭘 판단해야 되는데 뭔지 알아야 돼요. 분석하는 방법, 힌트, 팁입니다. 여러분 빈의 법칙을 배웠나요? 빈의 법칙 배웠을 거야. 람다 맥스. x는 t에 반비례한다. 즉, 온도가 높을수록 파장이 짧아진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파장? 최대 에너지 내는 파장. 그럼 여기 보면 세기 나오잖아요. 세기. 그러면 O형 같은 경우 지금 여기가 가장 피크점이야. 나는요, 얘가 가장 높아요. 다는요, 여기가 높아요. 그럼 가는 피크점이 파장이 300대, 나는 400대, 다는 450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이 피크점만 보고 파장을 계산을 하면 파장이 가장 짧은 게 가잖아요. 그 가가 가장 고온이야. 그 다음 높은 게 나가 중간 온도, 다가 낮은 온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O형, A형, G형을 얘기했으니까 나가 A형, 다가 G형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은 꼭 기억해야 된다는 두 가지. A형과 G형은 꼭 기억해야 된다. 왜? G는 태양이야. A는 만도. 이거 꼭 기억해야 된다. 만도. 백색.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은 좀 이따가 선생님이 따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마지막에. 니은 복사 에너지를 최대로 방출하는 파장은 나가 다보다 길다. 방금 얘기했잖아요. 요거잖아요. 그래서 나가 훨씬 더 짧다. 길다는 표현이 잘못된 거고요. 표면 온도는 나가 태양보다 높다. 얘는 만도잖아요. G형이 6000도 정도 되죠. 그러니까 나가 태양보다 높다라는 건 맞는 말이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흡수선을 보는데 흡수선은 선생님이 여기에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사실 흡수선을 물어보는 거는 여러분들의 난이도를 넘어섰어요. 지구과학 1에서는 잘 얘기 안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 수소, 중성수소라고 하거든요. 중성수소의 흡수선의 위치를 보여줬는데 흡수선이 세다라는 것은 흡수선이 이만큼 깊게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깊게. 요 길이를 보겠다는 거예요. 요 길이. 그리고 얘는 요 길이가 되겠죠. 그렇게 보면 지금 나가 가장 크게 나타나죠. 근데 여러분들 이것 말고도 사실 가가 나보다 강하게 나타난다 했는데 그래서 틀린 거예요. 여러분 다는 좀 보기 힘들 수 있지만 가와 나는 확연히 차이가 나죠. 한번 지우고 다시 보겠습니다. 확연히 차이가 나죠? 옆에서 이렇게 그리면 여기와 이거의 높이 차이죠? 이렇게 비교할 수도 있고요. 그냥 자주 나오는 거는 그거 하나 기억해 주세요. A형은 중성수소가 최대예요. 여러분들 이거 분광형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면 금방 이해하실 텐데요. 이 부분은 수업 시간에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광형을 처음 지을 때 기준이 요거였어요. 그래서 요걸로 중성수소가 최대인 순서대로 알파벳 순서대로 나열을 했던 거였거든요. 그러고 나서 온도로 재분류를 한 겁니다. 다음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문제가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자, 우주론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가와 나는 현재와 과거 어느 시기에 우주 구성 요소를 나타낸 것이고, A, B, C는 각각 보통물질, 암흑물질, 암흑에너지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요즘에 자주 나오더라고요. 그럼 현재 구성 요소는 알고 있어야 돼. 현재 가장 많은 건 뭐다? 암흑 에너지다. 그 다음 많은 게 뭐다? 암흑 물질이다. 마지막이 보통 물질이다. 현재 퍼센테이지까지 알면 훨씬 더 좋습니다. 보통 물질은 대략 4에서 5% 정도 있다고 해요. 암흑물질은 약 25% 정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두 개가 합쳐서 30% 되고 나머지 70% 가까이가 암흑에너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암흑에너지는 우주를 가속 팽창시키죠. 그래서 현재는 가속 팽창 우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가 봅시다. 가와 나가 비슷비슷해요. 가장 많은 게. 그래서 여기 많이 헷갈렸을 것 같아. A를 암흑에너지로 잡아야 되나 C를 암흑에너지로 잡아야 되나. 그럼 하나는 과거거든. 그럼 비교해보면 돼요. 하나를 무조건 넣어보면 돼요. 자, 여기를 C를 암흑에너지로 두면 여기는 쉽게 풀리죠. A는 물질이 되고 암흑물질이 되고 B가 보통물질이 됩니다. 그럼 나가 과거잖아요. 과거일 때는 A가 암흑물질이 더 많고 B가 보통물질이 그리고 C가 암흑에너지. 그러면 이때는 나는 물질이 많았을 때 감속 팽창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현재 우주론에서 얘기를 할 때 여러분 이것도 아직 안 배웠긴 했는데 과거에는 감속하다가 현재는 가속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물질의 양이 더 많았고 현재는 에너지의 양이 더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반대로 나를 기준으로 봅시다. 여기까지 써지나요? 안 써지네. 여기 좀 지울게요. 자, A를 우리가 나를 현재로 본다면 아까는 가를 현재 빨간색은 가를 현재로 본 거였죠. 가를 현재로 본 거였고 나를 현재로 본다면 파란색은 나를 현재로 본다면 A가 암흑 에너지가 되고 그럼 B는 보통 물질이어야 되겠죠? C는 암흑 물질이어야 돼. 그럼 지금 보시면 과거에서 갈 때 보통 물질이 늘어나 버렸어. 늘어나면 되겠어요? 절대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틀린 거예요. 점점 보통 물질이 줄어들고 있어요. 비율이. 암흑 에너지가 커지고 나머지 보통 물질과 암흑 물질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가 맞고요. 기억, 가일 때 우주는 가속 팽창하고 있다. 가일 때, 현재일 때 암흑 에너지가 많으니까 당연히 가속 팽창을 하고 있죠. 두 번째, B는 전자기파로 관측했다. B는 보통 물질이잖아. 당연히 보통 물질은 우리가 관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존재를 알아요. 다음 디귿, A와 C의 비율분의 A 비율은 가일 때와 나일 때가 같다.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어요? 여기 수치가 다른데 같을 수가 없죠. 그래서 4번이 답이 됩니다.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어느 쇠설성 퇴적층의 단면을 나는 속성작용이 일어나는 동안 입자 공간, 즉 공극이죠. 공극의 부피 변화를 나타내는 거죠. 당연히 속성작용이 일어날 때
속성작용이 일어날 때 공극은 부피가 줄어들어야겠죠. 즉 모래층에서 사암층, 즉 이렇게 나가는 게 속성작용이라는 거죠. 그럼 가의 모래층의 속성작용이 일어나는 순간 변화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이 모래층이 사암층이 되는 속성작용을 받을 때, 자, 속성작용은 두 가지로 나뉜다고 했어요. 속성작용. 두 가지. 다짐작용과 교결작용. 다짐작용과 교결작용이 있는데, 다짐작용은 압축이죠? 압축을 해서 여기 봤다. 지금 이 나 기준이 부피가 공극이 줄어드는 거고, 교결작용은 그 공극 사이에 여러 점토물질 같은 붙을 수 있는,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점토물질이 들어가서 입자들을 꽉 고정시킨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억 봅시다. 기억에 공극에 교결물질이 침전된다. 당연히 공극 사이, 이 사이에 들어가야지 붙겠죠. 물질과 물질, 모래와 모래를 잡겠죠. 두 번째, 부피가 줄어든다라는 것은 밀도가 증가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교결 물질이 안 들어왔다 치더라도 부피가 줄어들잖아. 그러면 밀도가 증가해야겠죠. 다음, 단위 부피당 모래 입자 수는 A에서 B로 갈수록 감소한다. 밀도가 증가한다고 했는데 A에서 B로 갈수록, A에서 B로 갈수록 속성작용이 일어날수록 감소가 아니라 증가가 돼야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이제 뒷부분 마지막 페이지 왔는데요. 17번, 18번, 19번, 20번은 확실히 끝문제다 보니까 여러분 많이 멘붕이 왔을 것 같아요. 18번을 제외하고 데이터 자체가 상당히 쉽지 않아. 어려워. 그나마 좀 더 쉽다고 하면 20번 정도는 좀 쉬울 수 있어요. 근데 17번은 데이터가 2개고 19번은 뭔 말이요? 라고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 칸은 별의 질량에 따라서 주계열의 단계에 도달했을 때 광도와 한 그래프에 데이터가 3개나 있네. 이 단계 머무는 시간, 이거 그건 수명이죠, 수명. 3개를 넣어놨네. 그래서 질량을 가로축으로 나타내고 양쪽 끝에다가 데이터는 오메 복잡한 거. 나는 주계열성 HR도를 나타내는 것인데 얘는 데이터가 광도와 온도 관련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럼 여기서 A, B는 광도와 시간 중 하나라고 했는데요. 찾기가 힘들어. 우리가 이 질량에 따라 수명을 얘기하는데, 자, 질량의 광도는 비례하죠. 그런데 질량에 따라 수명은 반비례합니다. 즉, 광도는 수명과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나타나요. 그럼 어떤 게 광도고 어떤 게 수명인지 알려면 여기 팁. 항상 태양들이 나와요. 태양을 1로 기준으로 잡아. 별들을 잡을 때. 그럼 태양이 여기서 1, 태양 질량이 1이잖아. 그럼 이거 태양이란 소리야. 이렇게 쭉 올리면 A와 닿는 부분이 있고 B와 닿는 부분이 있죠. 그럼 둘 중에 하나는 광도, 둘 중에 하나는 수명인데 B를 수명으로 보면 100만 년, B를 광도로 보면 1 광도가 되겠네요. 근데 A를 광도로 보면 만 광도, 태양 광도의 만배. 이상하지 않아? 1 질량일 때 1 태양 광도를 가져야 되잖아요. 여기서 끝났어. 뭐가? 1 질량일 때는 1 광도를 가져야 되잖아. 이게 태양 광도를 나타낸, 태양 광도 기준으로 했으니까. 그래서 B가 광도가 돼요. 그리고 A가 수명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입니다. 지우고 할게요. 두 번째, 질량이 M인 별의
표면 온도는 T2이다. 자, 질량이 M인 별에, 그럼 여기 두 번째도 광도로 있으니까 우리는 B만 보면 돼, B만. B의 광도 몇입니까? 1000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1000을 찾아. 1000. 표면 온도 몇입니까? T1이잖아요. T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 틀린 말이 되고요. 표면 온도가 T3인 별은, 표면이 T3인 별은 광도가 태양 광도 1이네요. 즉 얘는 태양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면 6000도 K가 되겠죠. T1인 별보다 수명을 이제 물어보네. 그럼 자, 온도에서 먼저 갔으니까 온도에서 광도를 먼저 찾고 이 광도에 해당되는, 이 광도에 대비되는, 이 광도에 대비되는 별의 질량을 찾아서 수명으로 매칭시키면 되겠죠. 자, 1광도, T3 광도는 1 태양 광도니까 얘 쭉 올리면 이 A와 나타나는 지점 10의 10승. T3 별은요 수명이 10의 10승이야. 근데 T1은요 광도가 1000배 했잖아. 1000배. 광도가 1000배. 여기 아까 일부러 M을 줬죠. 그럼 얘는 수명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는 10의 7승에서 10의 8승 사이네요. 그럼 100배 이상 길다? 맞는 말이 되겠죠. 100배라는 건 2승을 더하는 거 10의 9승에서 10의 10승까지 되니까 얘는 10의 10승이니까 당연히 100배 이상 길다고 할 수 있겠죠. 7.5로 봐도 되겠다. 7.5, 7.6 그 정도 보면 되겠죠. 그럼 9.5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풀면 되고요. 여기서 17번에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이 데이터가 많다고 해서 저 어떻게 하지 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양쪽에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같은 공통 데이터를 기준으로 왔다 갔다 변환시키면 되겠습니다. 다음 18번 볼게요. 다음 그림은 가와 나는 어느 동일한 태풍이래. 동일한 태풍. 그렇다라는 것은 태풍이 이렇게 지나갈 때 관측소 A와 관측소 B가 이렇게 있었겠죠. 물어보면 이런 거밖에 없어. A, B 이렇게 같이 두겠어? 절대 안 돼. A, B 나눠서 두겠지. 그러니까 하나는 안전반응, 하나는 위험반응을 물어보는 문제란 말이야. 바로 파악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문제를 풀 때. 물론 연습이 많이 필요하겠죠. 관측소 A와 B에서 측정한 기압, 풍속, 풍향 변화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동일한 태풍이니까 여기서 여러분 그래프를 해석을 할 때 하나는 기압, 하나는 풍속. 기압은 중심을 지났으니까 이렇게 줄어드는 부분이 생기는 건 대부분 기압이 나타나요. 그리고 또 힌트. 풍속은 변화가 심해. 그래서 이렇게 더럽게 나와. 풍속은 이렇게 지저분하게 나와. 근데 기압은 깨끗하게 변해요. 이것도 팁입니다. 여러분 기압과 풍속을 비교할 때 사실적으로 그리다 보니까 수능은 어차피 사실적으로 데이터가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지저분하게 나와요, 풍속은. 그리고 점점점점 찍힌 게 이게 풍향 변화겠죠. 그럼 풍향 변화를 먼저 보고 안전반응인지 위험반응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 보면 시간이 지나서 남쪽에서 서쪽으로 바뀌었네요. 그전에는 동쪽이었어. 그전에는 동풍이었어. 그러면 동풍에서 남풍 지나서 서풍으로 갔다. 시계 방향이다. 시계 방향이죠. B는 북풍에서 서풍으로 가서 남서풍까지 가고 있네요. 그럼 북풍에서 서풍으로 가서 남서풍으로 가고 있다. 반시계 방향이다. 봐봐. 아까 하나는 위험반응, 하나는 안전반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위험반응, 안전반응 평가해 볼까요? 자, B는 A는 시계 방향이니까 어디에 있어요? 위험반응. B는
안전반응.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 선생님 왜 안 외워도 된다고 한번 했었죠? 어떻게? 아까 이거 그리라고. 그리고, 지금 A, B를 모르니까 그냥 1, 2 이렇게 하면 여기는 위험반응, 여기는 안전반응, 이것까지는 알잖아. 여기까지는 알아야 돼. 그래도 이것까지는 알아야지. 솔직히. 그래서 하나, 둘, 셋 그리랬죠. 그리고 이렇게 저기압으로 바람이 불었을 때 위험 반응에서는 시간이 지날 때마다 시계 방향으로 바뀐다. 네, 그래서 위험 반응이죠. 안전 반응은 반시계 방향으로 바뀐다. 그래서 안전 반응. 외울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10초만 투자하세요. 그럼 디귿은 나왔네요. 안전 반응이 되고요. 최대 풍속을 나타내는데 최대 풍속 보자. 최대 풍속. 최대 풍속은 나는 최대가 쭉 8, 다는 끝났잖아. 데이터. A가 훨씬 더 커야겠죠. 데이터 다이건 보면 돼요. 중심까지 최단 거리는, 그러면 풍속이 세단 소리는 당연히 뭐겠어요? 중심까지 기압이 낮다라는 거잖아요. 기압이 여기는 960, 얘는 976. 그러니까 A가 훨씬 더 가깝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문제 남았습니다. 19번. 19번은요, 여러분들, 국어 문제예요. 선생님 보니까 국어 문제예요. 일산에 있는 선생님 친구도 연락이 왔더라고요. 야, 동선아, 도대체 이 디귿이 뭔 말하는 거냐? 난 이 글자를 이해를 못하겠다. 이러더라고요. 그 부분을 선생님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우주 배경복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주 배경복사, 우리가 보통 2.7K 이렇게 하죠. 2.7K 얘기를 하죠. 이 2.7K는 과거에 1000K에서 우주 팽창에 의해서 식어서 파장이 길어진 것, 온도가 낮아진 것, 이렇게 얘기를 하죠. 3000K입니다. 죄송합니다. 3000K에서 2.7K로 팽창의 증거가 된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에서는 사실 이거 전혀 연관 없이 이론을 물어보고 있어요. 이론을. 그래서 선생님이 국어 문제라고 얘기한 거예요. 기억 보겠습니다. 보기까지 나타나죠? 기억 보겠습니다. 기억, A와 B로부터 출발한 우주 배경복사의 온도가 가에서 거의 같게 측정되는 것은 우주 급팽창으로 설명된다. 자, 여러분 우주 급팽창 이론을 배우면서 지평선 문제, 평탄선 문제, 이거 얘기하죠. A, B로부터 온도가 거의 같게 측정된다. 평탄선 문제잖아요. 지평선 문제죠. 지평선. 지평선 양쪽 끝에 있는 물질이 고르게 분포된 것처럼 보이는 이유, 급팽창 이론으로 설명되죠. 이거는 여러분들 지금 설명하려면 너무 내용이 길어져서요.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평선과 평탄선은 우주의 급팽창으로 설명이 된다. 이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니은, 나에서 측정되는 우주 배경복사는 나는 60억 년 전이잖아요. 요때가 3000K였고 현재가 2.7K니까 우주 크기는 그때보다 적었을 것이고, 즉 얘보다 이 사이의 온도가 돼야 된다. 그래서 틀린 말이 됩니다. 다음, 여러분 여기서 이제 거의 끝나긴 했어요. 니은이 아니고 기억이 맞는 게 확실하면 1번이 답이 되는데, 이 디귿이 이제 여러분 복잡하게 만들어요. A에서 출발한 우주 배경 복사는 우리 은하에 도달한다. A에서 출발한 우주 배경 복사가 그냥 쉽게 그림으로 도달 안 하잖아요.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냥 근본적인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빛은 직진성을 가지죠. 빛을 잡을 수 있는 것은 블랙홀 말고 없습니다.
우리가 관측한다는 사이는 이 빛이 우리를 뚫고 지나갔다는 소리예요. 그 순간 지나갔다는 소리예요. 그 시간에 딱 맞춰서 들어갔다는 소리인데요. 여러분들 1광년 떨어져 있는 별은 얘가 어떤 사건이 빵 하고 터졌어요. 빛을 하나 빵 하고 쐈어. 그러면 우리한테는 1년 뒤에 도달합니다. 1년 뒤에 도달해요. 그 도달해서 1년 뒤에는 지나간 거야. 그런데 지금 이 A라는 빛이요. 언제 우리 은하에 도달해서 보입니까? 138억 년 뒤, 즉 현재 보인 거야. 현재 보였다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 이 빛은 우리를 지나쳐 가는 거예요. 다시 유턴해서 돌아오지 않아. 그렇다라는 건 60억 년 전에는 우리한테 지금 도달했단 소리야? 도달하지 않았단 소리야? 도달하지 않았단 소리예요. 이 빛은 우리는 현재 여기에 있다라고 봐도 돼요. 여기 있다고 봐도 돼요. 근데 빛이 이렇게 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이렇게 나타내는 시간을 하나 축으로만 나타낸 게 우리가 4차원을 3차원 수직선에다 도표에다 그리는 건데요. A에서 빛이 이렇게 와야 되는데 이 빛이 오는 거리를 조금씩 표시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나에서는 현재 빛이 여기에 도달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오면서 현재 여기 위치에 있는 거예요. 아직 죄송합니다. 아직 이만큼의 거리를 더 와야 우리한테 보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국어 문제였어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20번 문제. 그림 가는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도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여러분 지질 단면도 열심히 수행평가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지질 단면도고요. A에서 E는 퇴적암, F는 G는 화성암, 그리고 단층이 있다. 그림 나는 F와 G를 포함된 방사선 원소를 나타낸 건데 반감기는 1억 년이래요. 반감기 1억 년이에요. 그럼 여러분 순서를 먼저 봐야겠죠. 어떤 게 먼저 만들어졌냐. 자, F 일단 지층 누중의 법칙을 이용해서 보면 F가 여기 동일하게 있네요. 근데 F가 동일하게 있는데 기저여감이 보입니다. 그러면 F가 분출했던 관입을 했던 간에 F가 먼저 만들어지고 나서 부정합이 되고 여기가 부정합 1번이에요. 부정합 1번이 되고 그 다음 E와 D가 퇴적이 되겠죠. E와 D가 퇴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단층을 이제 보여야 되는데 단층이 여기 있을지, 단층 같은 경우는 여기 있을지, 여기 있을지를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E와 D가 지금 쌓이고 나서 이 단층이 생겨야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여기 하나 더 힌트. 여기에 F의 기저여감이 있습니다. F의 기저여감이 있다는 것은 단층이 생기고 나서 이 위에 이 F 옆에 있는 F 잔해들이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D가 퇴적되고 나서 단층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C, B, A가 퇴적되고 G가 관입이죠. G는 다 뚫었으니까. 그러니까 G가 가장 최근이어야 돼요. 최근이려면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니까 얘가 G가 돼야겠죠. 얘는 F가 돼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F는 2억 년, G는 1억 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료 해석은 여기까지예요. 그럼 상대 연령과 절대 연령은 둘 다 했잖아요. 얘는 상대 연령과 절대 연령인데 두 개 다 풀었어. 이제 자료 해석 끝났어. 이제 보기만 구하면 돼. A는 2억 년과 1억 년 사이에 존재합니다. 언제입니까? 고생대가 아니라 중생대겠죠. 여러분 중생대는 2억 5천만 년, 고생대는 5억 2천만 년,
그리고 신생대는 6천만 년. 잘 모르겠으면 5억, 2억, 6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D가 퇴적된 이후 단층이 생겼다라고 분석됐죠. 그리고 단층 상반에 위치한 F는 최소 2의 육상의 단층 상반, 여기죠. 얘는 최소 2회 육상에 노출되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융기했다 뜻이에요. 우리 융기 부정합에서 나오잖아. 부정합이 있을 때 융기 무조건 일어난다. 그럼 F는 부정합 몇 번 겪었습니까? 아래에서 한 번, 위에서 한 번. 네. 그래서 여기도 단층 이후에 여기 부정합이 있죠. 그래서 2회에 노출되었다가 맞는 말이 됩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선생님이 문제를 6월달 거를 봤을 때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난이도가 그렇게 높다라고 할 수는 없고요. 새로운 자료가 혹은 새로운 데이터가 제시된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정도의 문제는 사실 여러분들이 쉽게 풀 수 있을 정도로 해야 다른 과목에서 좀 더 실수를 하더라도 지구과에서 채울 수가 있습니다. 좀 잘 몰랐던 부분이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요, 선생님한테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물어보시고요. 천문 쪽 부분이나 이제 기후변화 이쪽 부분은요, 조만간 이제 원을 쭉 진도를 나가면서 볼 테니까요. 지금 해수하고 있잖아요. 해수 이후에 바로 기후변화, 엘니뇨 나오고 기후변화 나오고 천문으로 넘어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몇 달 안에 7월달, 8월달부터는 이제 더 많이 비중이 늘어날 테니까 금방 배울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 영상을 끝으로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고 수업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